코스피가 2,400선 아래에서 올해 거래를 마쳤고 환율은 1,472원대에 1년을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영장도 불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무안공항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의 폐쇄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생활 물가는 2.7% 올랐고 특히 신선식품은 10% 가까이 급등해 14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증권시장은 어제를, 외환시장은 오늘 새벽을 끝으로 올해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2,400선이 깨졌고 환율은 마지막까지도 상승해 10일 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시장 결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올해 증시부터 정리해보죠. 네, 연말 휴장을 앞둔 어제 코스피는 전장보다 0.22% 내린 2,399.49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코스피는 지난해 말 대비 9.6% 내리며 올해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상반기엔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과 외국인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8월 이후엔 트럼프 트레이드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1.83% 오른 678.19의 장을 마쳤지만 지난해 말 대비 21.7% 내렸습니다. 네, 외환 시장도 정리를 해보죠. 네,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 기준 1,472원 30전에 올해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 1,483원 50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4분기 평균 환율은 1,398원 75원으로 오전으로 1,400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연말 주간 거래 종가는 지난해 말보다 184원이나 치솟았습니다. 네, 뉴욕은 아직 우리처럼 올해 장을 마감하지 않았죠. 어제 증시 어땠습니까? 네, 어제 다우존스 지수는 418.48포인트 떨어진 42,573.73의 장을 마쳤고 S&P 500 지수는 63.9포인트 내린 5,906.94에 나스닥은 235.25포인트 내린 19,486.7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가 이어지며 동반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3% 넘게 내렸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도 1% 이상 내렸습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영향으로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주가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결국 체포 수순을 밟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해 수색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보통 체포영장은 하루 안에 결정이 나지만 이번 심리는 결론까지 3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 만큼 법원도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심 끝에 영장이 어쨌든 발부된 만큼 수사에는 탄력이 붙겠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아직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입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제목은 내란 수괴, 그러니까 우두머리입니다. 공수처는 또 영장이 집행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대통령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고 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적으로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정치권 역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건 수사 방법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힌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도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서는 안 된다면서 신속한 영장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실제로 집행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문을 닫아 걸고 막아설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앞서서 대통령실 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바 있었습니다. 이게 반복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포 시도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이 대치하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조금 전 체포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이 대통령실과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할 수 없다. 그리고 직무상 비밀 관련 공무원 물건은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내세워서 막았는데요. 이에 대해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체포영장 집행은 방해할 수 없다며 경호처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경호처가 이번에도 처벌 위험을 감수하며 또 막아설지 협조한다면 어디까지 협조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경호처가 이야기한 적법한 경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가 해석이 분분해질 것 같은데 만약에 경호처가 실제 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막으면 체포가 불발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04년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될 뻔했지만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아서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0년에도 당시 한나라당 정영근 의원이 2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하려고 했지만 4차례 실패하면서 결국 자진 출석 후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받고 법원에 출석해 영장 심사를 받은 뒤에 구속됐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제주항공 사고 사흘째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미국 교통조사당국과 합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주변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활주로는 무기한 폐쇄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중앙사고 수습본부 상황반이 마련된 세종국토교통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사고가 난 무안공항 활주로는 당분간 폐쇄하기로 했죠. 네,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브리핑을 열고 활주로는 완전한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내년 1월 7일 오전 5시까지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재개장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 겁니다. 업계에선 무안공항 활주로에 있던 착륙 유도 장치 방위각 시설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일부에서 활주로 설치에 대한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토부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네네. 제가 타이는데요. 국내 공항시설법 시행 규칙에는 또 300m 기준인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시설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나 이렇게 설계 단계 이런 과정에서 이런 그 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통상의 어떤 사업의 절차입니다. 네, 다만 콘크리트 구조물은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지 사고 자체의 원인은 아니죠.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토부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소속 전문가 2명과 미국 보잉 관계자 2명이 사고 현장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블랙박스 외관상 파손은 안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비행기록 장치 커넥터는 분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만약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운 경우 블랙박스를 미국으로 보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물가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개 갸웃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과일과 채소값을 포함해 농산물 물가는 14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올해 소비자 물가 전반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18로 지난해보다 2.3%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인 2%는 웃도는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2%,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1% 상승했습니다. 과일과 채소류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지수는 9.8% 상승하며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신선과실이 17.1%, 신선채소가 8.2% 상승했는데 신선과실 상승률은 2004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세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면서 1.1% 내려 지난해보다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류가 내려가면서 물가 전반을 안정시켰지만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물가는 올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연간 생활 물가 지수는 116.72로 지난해보다 2.7% 상승했습니다. 식품은 3.6%, 식품 이외는 2.1% 각각 올랐습니다. 전월세 포함 생활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2.3% 상승했습니다. 한편 12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9% 상승하며 넉 달째 1%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점점 커지면서 지난 8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12월 생활 물가 지수는 117.34로 1년 전보다 2.2% 오르며 상승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이렇게 이미 생활 물가를 중심으로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내년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류선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포카리 스웨트와 오란씨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동아오츠카의 음료 가격이 내일부터 6% 비싸집니다. 연말연시 늘어나는 모임만큼이나 수요가 증가하는 숙취 해소제도, 원두값 고공행진에 커피류 인상도 예고됩니다. 올해도 이미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오른다면 밖에서 사 먹거나 그러는 게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연초부터 또 그런다고 하면 또 이제 더 움츠러들겠죠. 아무래도 2개 할 거 하나 하고 머뭇머뭇거려지는 것 같아요. 업계는 수입해오는 원재료 값이 상승세인데다 환율 부담까지 커져 새해에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같은 고환율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은 비용 상승의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먹거리뿐만이 아닙니다.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도 가격 인상에 합류하며 화장품과 각종 생활용품 부담도 커집니다. 원자재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왔었고 지금 이제 환율까지도 등을 하고 있어서 물가 자체는 상승률이 둔화되어 왔는데 그 흐름이 계속 유지되기보다는 또 이제 일정한 그런 그 물가 상승률로 이렇게 좀 경제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 치솟는 물가에 얼어붙는 지갑. 새해에도 내수 침체에서 벗어날 묘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신용 점수가 좋지 않아 은행 문턱을 못 넘는 서민들은 금리가 높더라도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해 초부터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선이 낮아져 대출 이용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저축은행들의 중금리 대출 금리가 얼마나 낮아지는 겁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최근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을 고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17.14%로 현재보다 0.1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 속에 조달금리 하락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선이 낮아진 만큼 저축은행 대출을 찾는 중저신용자들은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서민이 찾는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단기별로 금리 상한을 결정하고 이에 맞춰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신용대출을 내주는 저축은행에게 업무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저축은행들이 실제로 대출을 잘 내줄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축은행들은 최근 중금리 대출 취급을 늘리는 분위기였는데요. 올 3분기 중금리 대출 취급 잔액은 약 2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0%나 급증했습니다. 부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 PF 대출 취급을 줄인 대신에 가계대출 영업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다만 내년은 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떨어진 데다 탄핵 정국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급 규모가 소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경기가 안 좋고 부실한 차주들이 많은 데다가 저축은행들이 건전성이 안 좋기 때문에 올해 대비 이제 소폭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실 PF 정리가 본격화되는 등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된 만큼 대출 심사도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넉 달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4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소식도 연이어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아파트 매매가 정확히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36,399건으로 전월 대비 15.2% 줄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73가구로 전달보다 5.7%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계속 증가했지만 지난 8월 기점으로 4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를 포함한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달보다 13.2% 줄었고 전월세 거래도 9.5%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준공후 미분양은 전달보다 1.8% 늘어난 18,694가구로 4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14,494가구로 한 달 새 3.9% 늘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악성 미분양은 경기도와 인천은 줄어든 반면 서울은 603가구로 15.3% 급증했습니다. 이는 2013년 1월 이후 약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방의 경우 2.3% 늘어난 14,802가구로 집계됐는데 지난달 전국에서 준공후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으로 2,452가구였습니다. 한편 신규 착공은 전국적으로 21,717가구가 이뤄지며 한 달 전보다 10.1%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은 24.4% 줄어든 1,460가구가 착공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올 들어 지난해까지 누계로는 수도권 13만 4,616가구로 1년 전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부동산도 얼어붙으면서 새해에는 대출 규제가 조금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다만 새해에도 주택 구입에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자주택자의 규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은행들이 속속 대출 규제를 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다 풀리는 건 아닌가 봅니다. 네, 다음 달 2일부터 올해 시중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했던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데요.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대면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한도도 늘어나는데요. 다음 달 2일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증액해 2억 원으로 설정했고 국민은행은 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들은 신용대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까지 적용하기로 한 신용대출 상품 비대면 신청 중단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고요. 하나은행도 아직까지 신용대출 비대면 신청 차단을 푸지 않은 상황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신용대출 비중을 낮춰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들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요. 네, 내년에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어려운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전면 중단한 상황이고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수도권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제한 중입니다. 이들 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오늘부터 상장법인이 인적 분할을 할 때 자기 주식의 신주를 배정할 수 없게 됩니다.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인적 분할을 할 때 자사주의 마법을 부린다는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장사가 인적 분할 때 이 자사주 신주 배정을 제한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자사주는 기업이 과거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해 보관하는 주식의 유형으로 의결권이나 배당권 등의 주주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인적 분할의 경우 법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금융위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할 수 없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이를 규정했습니다. 또 같은 취지에서 상장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하는 법인이 소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도 역시 신주 배정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내년에 바뀌는 것 조금 더 짚어보면 중단됐던 공매도 거래가 재개됩니다. 맞습니다.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이 사후에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도 완료됩니다. 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공매도를 위해 빌렸던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법인에 1억 원, 개인에게는 5천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아울러 내년 4월 23일부터는 이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 행위 시 최대 5년간 금융상품 거래가 제한되고 계좌 지급 정지 조치도 내려집니다. 또 해당 행위를 한 상장사 임원에 대한 선임과 재임도 불가능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과태료 1억 원 등이 부과됩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삼성전자가 토종 로봇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은 인공지능에서 로봇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 삼성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기존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 주주였는데 이번에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얘기죠.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투자를 통해서 14.7%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제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율을 35%까지 늘리면서 1대 주주가 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족, 4족 보행 로봇과 협동 로봇 등을 개발, 공급합니다. 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로봇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삼성전자가 보인 겁니다. 또 회사 안에 미래 로봇 추진단도 새로 만들었는데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한 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은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최신 버전인 제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로봇에 탑재되는 반도체부터 훈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까지 전반적인 솔루션을 공급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오는 2026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로봇계로 유명한 현대차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도요타와 협력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 780억 달러 규모인 세계 로봇 산업 규모는 오는 2029년 1650억 달러, 우리 돈 242조 원 넘는 수준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무료로 새 휴대전화로 교체해주는 것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유도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젊은 사람들도 휴대전화 판매점원 감언이설에 깜빡 넘어가는 경우 적지 않은데 어르신들 피해가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매년 15%를 웃돌고 있습니다. 고령층 피해의 상당수가 계약 단계에서 자세한 약정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점원이 할인 혜택 등을 말로만 설명하고 계약서엔 명시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80대 한 소비자의 경우 이동통신 대리점 점원으로부터 단말기를 무료로 받아 저렴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단말기 할부원금 32만 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고령 소비자가 계약 사항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이 무료 등의 혜택을 설명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 녹취가 남아있지 않은 이상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합의가 이뤄진 건 35%에 불과합니다. 고령층을 포함한 휴대전화 계약 피해의 33%는 이 같은 계약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사례, 동의 없이 유료 부가 서비스를 가입시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탁한데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 영동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공기질은 전남과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유입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 기준을 보면 전남과 경남 한때 나쁨, 제주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고 환경부 기준은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은 중서부와 전북으로 나쁨, 목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쁘겠고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